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FBI 국장이 한국을 왜 극비 방문할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국내 언론이 이걸 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FBI가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여러분, FBI.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FBI는요, 일반 경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미국은 국내의 연방 경찰, 연방 수사국은 국내는 FBI가 담당입니다. 해외는 CIA가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정원 1차장, 2차장, 3차장 이렇게 있잖아요. 1차장이 해외 담당입니다. 박선원이가 1차장 했죠. 2차장이 국내 담당입니다. 3차장은 뭐 국정원 내부 뭐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한국은 정보기관이 한 군데죠. 국정원. 그리고 군대의 정보기관은 옛날로 좀 기무사령관, 지금 뭐 국군 뭐 방첩사령관이에요. 사령부가 그렇죠. 또 국군 정보사 뭐 등등 그죠 있잖아요. 근데 FBI 이건 뭐냐? 인터넷 구글링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의 법집행기관 연방수사국 이게 FBI입니다. 그럼 이게 경찰이냐? 경찰이 아니고 이게 정보와 모든 국제범죄수사 이런 거 다 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1908년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제가 인용 잘하는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하고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사실을 말해 주어라 라고 일갈했던, 좌파의 그 본질을 일갈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FBI가 무슨 일을 하느냐? 쭉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해상 범죄 수사, 대통령에 대한 공격 행위, 핵 에너지 관련 법, 그 다음에 뭐 연방 법률에 의해 설립된 은행에 대한 강도 횡령, 연방 공무원 뇌물수수 행위, 선거법 관련 범죄 하나 들어갑니다. 선거법 관련 범죄. 그 다음에 간첩 행위, 시민권 위조 획득, 모든 단계의 부정부패 수사,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 수사,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미국에 사시는 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보안관 있잖아요. 보안관, 이 별 달고 있는 보안관. 우리 서부 영화에 보면 좀 실내가 좀 조명이 올라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러니까 이 별 달고 있는 보안관 있잖아요. 그 보안관은 그야말로 로컬 경찰입니다. 로컬 경찰. 로컬 경찰이고 이 주 경찰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연방 수사국, 이건 FBI는 FBI가 떴다 이러면 이거는 줄을 뛰어넘는 그런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FBI가 떴다 이러면은 이거 뭐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FBI가 떴다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델 국장이 왜 왔냐 이거요. 왜 왔냐? 지금 파델 국장이 온 것을 국내 언론이 자세하게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이 보면은 파델이 와가지고 11월 첫째 주 이미 지났죠. 그죠? 한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FBI 국장이 왔는데 온 사실은 보도가 됐어요. 온 사실은 보도됐는데 이 사람이 와서 뭐 했느냐?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세요? DMZ 방문했다네요. DMZ 방문. 여러분, 저는 DMZ 근처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미국의 주요 인사가 오면 뭐 조지 부시, 뭐 빌 클린턴, DMZ 왔을 때 어디 가느냐? JSA, Joint Security Area 판문점에 가요. 그럼 거기에 딱 가서 망원경 들고 북한 쪽을 쫙 한번 봅니다. 이렇게. 뭐 GP, 가드 포스트라고 하는 거기 쫙 뭐 이렇게 뭐 GOP도 있어요. GOP는 뭐 observation 뭐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관측병 들어가서 쫙 그 휴전선 최전방에. 그래서 JSA를 가게 되면은 뭐 의례적으로 미리 정보가 공유가 되죠. 그 사진도 찍고. 지금 파델 FBI 국장도 저 판문점 가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FBI 국장이 뭐 한국 DMZ 올 만큼 뭐 한가합니까 지금? 한가하냐고요 그렇게. FBI 국장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눈과 귀 아닙니까? CIA 국장도 해외 담당에 트럼프 대통령의 눈과 귀죠. 안테나죠 안테나. 고성능 안테나죠. 그런데 FBI는 그거보다 더 국내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고 엄청나게 바쁠 거 아닙니까? 매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고하고 의견 듣고 뭐 안테나 망에 걸리는 거 보고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을 왜 와? 한국 와서 또 DMZ를 왜 갔어? DMZ 가려고 한국 왔겠어요? FBI 국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왜 왔을까? 그런데 이걸 유추를 할 수 있는 우리 상상력을 자극시켜주는 페북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진 커밍스 그분 페북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 진 커밍스라는 사람이 페북에 글을 씁니다. 여자분인데, 여러분도 이 페북 하시는 분은 진 커밍스 한번 저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저도 진 커밍스 글을 유심히 읽어봅니다. 진 커밍스라는 사람은 재미교포인 것 같고, 여성인 것 같은데, 실제 사진이나 이런 게 잘 노출이 안 됩니다. 진 커밍스. 예. 지금 화면이 올라갔죠? 네. 여러분, 이 진 커밍스라는 사람이 최근에 쓴 글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진 커밍스라는 이 사람의 페북을 한번 팔로잉을 해보세요. 이분이 자기 페북에 올려놓은 걸 보면 문화 마르크스주의나 급진 페미니즘을 인류 문명 최대 위협으로 보는 헌법적 보수주의자, 친미 동맹, 반공 현실주의, 반글로벌 전략관에 기반한 안보 분석을 수행하는 정치 외교 칼럼니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이 아주 예리해요. 그러니까 글이 보면은 허풍이 들어가 있는 글이 아닙니다. 팩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한 글도 이 진 커밍스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면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이 서명한 게 아니다. 이번 관세 협상이 이재명과 트럼프가 서명한 거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재명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칼럼 내용이 많습니다. 이 진 커밍스가. 근데 이 진 커밍스가 FBI 국장이 왜 왔나 한국에. 거기에 대해서 장문에 글을 써놨는데 제가 그걸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글이 엄청 깁니다. 이 출력에서 보면 거의 한 10여 페이지, A4 용지 10여 페이지 엄청 깁니다.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요약을 했느냐. 챗 GPT한테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진 커밍스 이 긴 글 요약해서 알려줘. 이러니까 A4 용지 2장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다 봤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쉽게 얘기하면 FBI가 보도 자료를 공개했어요. 보도 자료를 어제 FBI가 보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뭐라고 공개했느냐? FBI 파텔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을 순방한 직후에 한국, 일본, 중국을 잇따라 방문했다. 겉으로는 협력 강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문구나 파텔의 경력이라든지 FBI의 용어를 종합하면 진 커밍스 분석입니다. 한국 내부의 시스템, 어떤 시스템? 사이버, 전산, 여론, 선거 정보를 본격적으로 인스펙션, 조사하러 온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하. 한국에 와서 한국 경찰청 고위 간부를 만났는데 한국 경찰청 고위 간부 누구를 만났느냐?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경찰청 박성주 수사부총감을 만났답니다. 경찰청 박성주 수사부총감. 근데 여기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 보면 사이버 액터 대응을 협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액팅이 뭐야 이게 도대체?
FBI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사이버 액터 대응이 뭐냐? 1번 선거 개입, 2번 해킹 및 데이터 변조, 3번 여론 조작 네트워크, 4번 중국, 북한 연계된 사이버 공작, 5번 온라인 정보 통제 등 전반을 뜻한다는 거예요. 아하, 이제 감 잡으시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국내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 커밍스가 이야기한 이 부분. 사이버 액터 대응이라는 게 FBI 기준으로는 선거 개입, 해킹 및 데이터 변조, 여론 조작 네트워크, 중국이나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공작, 온라인 정보 통제. 아하. 그래서 한국을 이번에 방문해서 파텔 FBI 국장이 점검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 시작된 사이버 개입, 한국 내부 시스템의 취약성을 직접 점검하는 단계다. 자, 이번에 국정감사입니까? 국회에 나온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사전투표할 때 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쉽게 하면 외부망, 내부망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를 쉽게 하면 해커들을 풀어가지고 점검을 해봤죠. 한 5% 정도만 봤다고 하는데 다 뚫려버렸죠. 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 사전투표할 때 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고 선관위 사무차장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질의는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의 해커나 누군가가 선관위 서버를 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죠.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파텔 FBI 국장이 왔다 갔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거죠. 뭔가 알고 온 거다. 뭔가 지금 미국은 알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팩트로 확인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기까지 계속 살펴보는 거일 수 있다. 왜 와서 경찰청 박성주 수사부총감을 왜 만났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파텔이 중국도 갔습니다.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회담이 있었느냐? 국제 사이버 범죄. 이번에 캄보디아 보세요. 캄보디아 그 범죄 카르텔의 배후에 누구 돈이 있습니까? 중국 애들 돈이 있잖아요. 그죠? 친중 정권, 자금 세탁, 펜타닐이라는 마약 공급망 단속. 그래서 진 커밍스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본인의 그 칼럼에서. 지금 한국 언론이 FBI 국장 파텔이 한국을 방문한 것을 지금 한국 언론이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 첫 번째, 선거 시스템 논란. 두 번째, 중국의 영향력 확대. 세 번째, 정보 전산 해킹 문제를 제대로 한국 언론이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외에 반미 정서나 등등. 자, 이 말은 파텔이 FBI 국장 파텔이 이런 거 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BI가 한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미지가 결국 이재명 정권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들, 눈치 빠른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진 커밍스의 주장입니다. 또 진 커밍스는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도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금융, 전산, 군사, 안보, 사이버 전 영역에서 고강도의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고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친중국가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 또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규제를 너무 심하게 받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다. 기독교 탄압 논란도 있고 표현의 자유가 약화되는 것도 우려한다. 이걸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경주에서 이재명을 만나고 등등 했던 것이 정치적 합의의 단계라면 FBI 파텔 국장이 들어왔다 나간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 점검 단계하는 거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언론과 한국의 언론과
이재명 정권은 뭔가 숨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진 커밍스. 자, 진 커밍스 페북 그 사진 한번 더 올려줘 보세요. 진 커밍스를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페북 하시는 분들 이 진 커밍스 페북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최근에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장문의 글.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브리핑을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분이 아마 한국에 오면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은데, 이 관세 협상도 진 커밍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 간에 서명이 된 게 아니고 트럼프와 이재명과 트럼프 이 서명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사고가 나면 트럼프가 책임지고 이재명이 책임지는 건 아니고, 트럼프가 책임질 리는 별로 없겠죠. 그럼 이재명 개인이 책임진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가버먼트가 아니고, 여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거버먼트가 아니고, 그런 어떤 아주 예리한 분석. 그러니까 이 글을 읽어보면 글이 아주 장문입니다. 그리고 팩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의 그 표현 문구, 미 연방 정부의 그 표현 문구가 어떤 뉘앙스가 있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꼭 한번 여러분, 정보를 뭐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보는 많이 유통될수록 영향력이 세지고 힘이 세집니다. 진 커밍스 페북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장동을 몰라요. 항소포기가 몰라요. 7,500억 정도를 말아먹었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겠지만 남욱이나 이자들이 지금 그걸 현금화 하려 하잖아요. 그 돈으로 강남에 부동산 사놓은 거, 그 국고 환수시킨다는 거 추징 해제 풀리면은 빨리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튀려고 한다고 했다고요. 예? 튀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법무부나 검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왜?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여러분, 살아생전 1,000억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만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1,000억 원 가지신 분 계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1,000억 원 5만 원짜리라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될까? 이 방에 가득 찰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화 해가지고 먹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잘 들으시고 주변에 이야기를 잘근잘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신 지금 거의 2,000명 넘는, 우리 보통 한 3,000명에서 아침 방송 한 5,000명 보잖아요. 그분들이 10명에게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3만 명, 5만 명 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10명이라면 50만 명. 그렇게 여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던 장면을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만배 항소 포기, 이재명이 몸통이다. 항소회와 범죄 비호, 정성호는 사퇴하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장조사 실시하라. 범죄 수익 7,800억 반드시 몰수하자. 마지막으로 장동혁 당대표님의 규탄 회견이 있겠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되었습니다. 성남 시민들의 피눈물을 빨았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피눈물을 빨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존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목을 믿고 칼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에 이어서 추징 보전 해제를 할 것인지, 추징 보전을 해제하고 대장동 저수지의 관리인이 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특검이 될 것입니다.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실시합시다. 특검 실시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장덕혁 당대표님 감사합니다. 회견을 마치기에 앞서 다 같이 구호대창을 하겠습니다. 김만배 항소 포기, 이재명이 몸통이다. 항소회와 범죄 비호, 정성호는 사퇴하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하라. 범죄 수익 7,800억 반드시 몰수하자.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규탄 기자회견 장면인데요. 제가 이 화면을 쭉 보니까 우리 눈에 익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보이죠. 일단 전면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 그 뒤에 김민전 의원, 이인선 의원 등이 보이고 박대출 의원, 나경원 의원 이렇게 쭉 보입니다. 부산의 김희정 의원도 보이고 박성훈 의원도 보이고. 근데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파 계열은 안 보이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파 의원들한테 기대를 하지 마세요. 같이 그냥 뭐 저 연극이나 보러 다니고 마라톤이나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기대를 하지 마세요. 거기는 뭐 없는 셈 치고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속 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이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제가 핵심 요약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를 통해 재미를 본 사람, 범죄를 덮으려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대장동 설계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본인이라고 했잖아요, 이재명이. 이재명 정권 대장동 항소 포기에 저항하면서 신념을 지켰던 검사들을 평검사로 좌천하겠다, 벌하겠다고 합니다. 벌 주겠다고 합니다. 법이 아닌 권력자에 의해 선택적 상벌이 가능한 사회, 그거 독재죠, 독재. 스스로 수괴라고 밝혔던 대장동 사건부터 그 죗값을 철저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정권이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자진해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과 직위 해제 수사까지 감행하겠다고 합니다. 75만 명의 공무원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아니 개인 휴대폰을 왜 보자는 거죠? 공무원 군기 잡는다 이거 아닙니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은 이재명과 김현지의 휴대폰 내용이 더 궁금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말입니다. 잊혀지고 있는 추기숙의 최민희의 휴대폰이 더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로 솟았습니다. 경제 파탄 좌파 정권의 주택정책이 시작될 때 뻔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범죄자는 7,800억을 벌어가지만 국민들은 집 사고 팔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중국인이 경복궁에 대변을 싸면 5만원 과태료, 한국인이 중국 비판 잘못하면 징역 5년, 이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입니다. 원칙도 없이 대한민국이 계속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범죄자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이 공무원을 사찰합니다. 검사를 권력으로 압살합니다. 이재명 정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이 좀 전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최고위원이 뭐 이 정도 시원하게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울림이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대장동 항소 포기는요,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 범죄자 카르텔 조직이 법을 어겨가면서 수천억의 범죄 수익을 발생시켜도 그걸 국가기관이 환수하지 못하는, 그래서 카르텔 조직이 버젓이 해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검찰이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고 불법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추징금 빵원, 그럼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잖아요. 항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누가? 정성호 신중하게 접근하라. 이진수 법무차관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 노만서 검찰총장 대행, 이자들이 이자들 우리 사진 한번 더 보여줄까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5인방, 그 사진 있으면 올려보세요. 틈만 나면 올려야 돼요. 틈만 나면 잊지 말자. 용서도 안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게 되면 그 자들이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려요.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정진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지금 노만석도 사퇴했습니다. 반부패부장 박철우, 이 5명이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정진우는 정말 비겁하게도 사퇴하고 도망가 버렸고, 노만석이도 사퇴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재명 38년 지기 정성호 법무장관, 신중하게 접근하라. 항소하지 마라 이 소리 아닙니까?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에게 수사지휘권 발동된다. 3가지 길이 있는데 다 항소 포기다. 그러면 노만석은 항소 제기를 해놓고 사퇴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 5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시간이 차면 역사적인 책임,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네, 내려주세요. 7,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 대장동에서 발생한 그 개발 이익을 꿀꺽 해놓고도 국가로부터 범죄 수익 환수를 받지 않으니까 이제 그걸 부동산으로 현금화해서 먹튀를 하려고 한다는 게 이제 오늘 조간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거예요. 자, 어제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밝힌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고 제가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는 그냥 항소 포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김만배 일당이 항소심에 가서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그 발언도 하지 마라. 거기가 입 한 번 열면 뭐 김만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지금 서운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는 다 쥐고 있는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뭐 항소심에 가서 그리고 내가 재판 받고 나와서 지금 저수지에 있는 돈이 다 말라버리면 굳이 내가 다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소심에 가서 이 대장동의 몸통 최고 정점에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입을 막으라. 입을 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저수지를 저는 그대로 보존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죄가 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 그리고 지금 일단 사실 배임죄만 남았는데 곧 배임죄 폐지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배임죄 폐지하면 이 죄들은 이제 없어지는 완전히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없어지고 다른 죄가 남지 않으면 결국 이재명의 모든 죄도 다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여차해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김만배 일당이 이 정점에 이재명이 있다. 이 말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거고 최종적으로는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공소 취소로 갈 겁니다. 그거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이건 뭐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규탄하고 반드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은 장동혁 대표의 설명은 이거예요. 김만배 일당이 이 대장동 개발로 해서 발생한 수익이 한 7,800억 원쯤 되는데 이 저수지에 돈이 마르지 않도록 이재명 정권이 입막음용으로 항소 포기를 종용한 것이다. 그래야 이자들은 뭐 명예고 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돈이에요, 돈. 만약에 자기들이 지금 뭐 그 녹취록도 나왔잖아요. 김만배가 내 3년만 살면 된다. 3년만 살고 이재명 정권 중간에 뭐 사면되든지 해서 뭐 보석이 받아들여든지 3년만 살면 된다. 그래서 하루 수감 생활 하는데 알바가 2억 원짜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자, 3년만 버티자. 3년만 버티면 내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다? 개인당 1,000억 원에서 수백억씩 떨어지는 거죠. 지금 뭐 내가 뭐 여론에 내 사진이 뭐 말리고 뭐 내가 뭐 창피를 당하고 이런 건 필요 없다. 상관없다. 3년만 버티면 내 수중에 1,000억 원이 들어오고 수백억 원의 돈이 들어오는데 이걸 가지고 강남 부동산을 사놓아서 지금 남우기 같은 경우는 300억에 산 그 땅이 지금 500억이 됐다잖아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싸구려 카르텔 범죄 조직인 거죠, 완전히. 에?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뭐 그런 게 있어요.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7,800억 수익 올렸다. 우리 기사도 한번 올려줘 보세요. 3억 5천만 투자로 7,800억 수익 올렸다. 이게 뭐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보면은. 업자들이 지들이 다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 돈 태운 돈이 다 합쳐봤자 3.5억밖에 안 됩니다. 3억 5천만 원. 근데 이게 얼마가 됐느냐? 7,800억 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봐줘서 되겠습니까? 3억 5천 태워가지고 7,800억 찾아가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도대체 몇 배야, 몇 배 이게? 에? 도대체 몇 배요? 그리고 이 보도에도 보면은 업자들이 이 카르텔이 벌어들였다고 하는 7,800억 중에 상당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나 이게? 뭐 대선 자금으로 쓰였나? 어디 저기 뭐 조세 피난처에 묻어놨나? 이 카르텔 조직이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 짓을 하려고 성남에 소위 말해서 침투한 것으로 보이는 그 조직들이 성남 도계공을 새누리당 시의원 이덕수 등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성남 도계공을 만들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또 성남시장에 이재명을 당선시켰고 그 과정에서 경기 동부연합 세력이 주로 되어 있는 그 통진당 계열 거기하고 선거 연대를 해서
이재명 당선되도록 돕고, 그때 김현지가 실력 발휘하고, 또 백현동 개발하는데도 환경 적합, 평가 적합 문제없음, 김인호 산림청장 하던 이자가 의견서 내주고, 성남의제 20일 김현지가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7,800억, 그러니까 대장동 부지를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공공택지 개발을 성남시 도계공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땅값을 싸게 주고 수용할 수 있으니까 수용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떤 짓을 벌이죠? 이걸 공공택지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 전주들이 누구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그 1호가 김만배고 남욱이고 정영학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50억 클럽이 등장하고, 에?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등이 등장하고, 저 대구의 그 국회의원 누구였죠? 곽상도가 등장하고, 이건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뭐 성남 따지지 않고 오로지 돈으로 묶여 있는 카르텔 조직이다 이거예요. 3억 5천을 투자해서 어떻게 7,800억을 벌어가냐 이거예요. 이게 뻔히 눈이 보이는데 이걸 항소 포기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썩어 빠져도 이렇게 썩어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분노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 특히 1번 찍은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 이재명 정권 찍었던 사람들, 왜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응? 민노총 소재 사업장에 다니면서 월급 그거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왜 7,800억 부당 수익 올린 이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분노 안 하지? 분노가 안 되나 이런 게 들으면. 이건 내가 좌파이든 우파이든 내가 경상도든 전라도든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이거는. 어떻게 3억 5천을 돈을 태워서 7,800억 원을 만들어 가냐고 이게. 근데 왜 분노 안 하지? 같은 편이니까. 그러면 7,800원 그거 김만배 일당 이 관여되어 있다고. 자기가 설계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재명 1번 찍은 사람들 그 7,800억 중에서 뭐 100만 원이라도 받았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거악 범죄 조직의 카르텔이 뿌린 그 7,800원 몇몇이서 다 싹 쓸어 담아 가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을 안 한다? 같은 편이니까? 그건 뭐죠? 아주 쓸모있는 바보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쓸모있는 바보들인 거지.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김명학이나 뭐 저 김용이나 뭐 김현지나 뭐 이런 자들이 입 닫고 있는 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어? 뭐 대장동에 아파트도 하나 생기고, 그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뭐 자기가 미는 사람 대통령 되고 경기도지사 되고 성남시장 되고 주변에 뭐 배지들 깔고 대장동 변호사들 다 배지 깔고 뭐라도 하나 얻어먹었잖아. 그런데 민주당 지지하고 이재명 정권 지지하는 평범한 1번 찍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이게. 뭐 좀 얻어먹었나? 먹은 자는 말이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근데 얻어먹지도 못한 자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쓸모있는 바보들이란 거예요. 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장동 그 김만배가 화천대유를 통해서 577억 원, 가족 등 명의로 설립한 천화동인 1호에서 3호까지 해서 1,415억 원 합쳐서 1,700, 그러니까 거의 1,800억 가까이를 배당금으로 챙겨갔습니다. 또 김만배는 이 배당금 1,800억과는 또 별도로 화천대유를 통해서 아파트 분양이익 3,690억 원, 어마어마하죠.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억, 그래서 총 5,8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800억 중에 5,800억이 김만배 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항소 포기하지? 왜 항소 포기하냐고. 에? 위에서 거대한 힘이 짓누르지 않았다면 이게 항소 포기됩니까 이게?
그 다음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1,010억 원. 남욱이는 한 1억 튀었나? 5호 소유주인 정영학은 646억 원. 또 대출 브로커 조모 씨, 김만배의 친구 기자 출신, 이 뭐 어디 YTN인가 뭐 기자 출신 있죠. 배모 씨 각각 404억 원의 배당금 받았답니다. 뭐 몇천만 원 그냥 태워가지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만배가 화천대유를 설립할 때 출자한 자본금은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김만배의 가족 남욱 변호사 정영학은 천화동인을 통해 대장동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는데 벌어들인 돈은 7,886억 원. 2,253배의 초대박 수익. 3.5억 투자해서 7,886억 수익. 2,253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에 생긴 이런 수익이 법조계 정치권으로 흘러갔는데 딱 걸린 게 누구예요? 대구 중구 남구 국회의원이었던 그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그러니까 여러분 대장동 이 불법 범죄 수익을 갈라먹은 자들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안 가린다니까요. 이 자들의 목표는 오로지 돈이니까. 돈에 미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곽상도 자기 아들 뭐 거기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얼마 받았어요? 50억. 세금 떼고 25억 원.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 딸도 화천대유에서 돈을 빌렸는데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서 11억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김용 이재명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대장동 사업하는데 김만배 일당에게 편의를 봐주고 정치자금 받은 거 이거로 재판받고 있죠.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욱, 정영학 두 사람의 추징액은 빵원이라는 거예요. 빵원. 그러니까 지금 정영학이가 남욱이가 그 기사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남욱이가 역삼동 부지 매물로 추징금 확정 후 자산 정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보시면은 예. 추징금 빵원입니다. 남욱이는 잘됐다 이제 그동안 투자했던 거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현찰 챙겨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아마 미국이나 어디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항소 포기로 남욱의 추징금 빵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 수사받을 때는 하지 않던 말을 지금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지어낸 말인지 뭐 거짓말인지 허위 발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검찰이 내 배를 가르겠다고 뭐 하는 둥. 남욱이가 매입했던 2021년 매입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이 그때 300억 원의 매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데 500억이랍니다. 그럼 팔면 200억의 시세 차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일당들이 지금 자산을 현금화, 현찰로 바꾸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동산 이런 것들을 다 현찰로 바꾼다. 현찰로 바꾸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 집어넣고 튀는 거지. 그러면 완전 범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완전 범죄를 항소 포기한 대한민국 검찰, 법무부 장관 일당이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죄자 천국의 나라가 되는 거지. 범죄자 천국의 나라. 자, 어제 그래서 이재명 일당은 정치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장도영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대통령실하고는 대화 안 하려고 한다. 뭐 이 내용을 또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대여 관계에서 우리 장 대표님이 연설을 하는 중에 네.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일부
빼고 이재명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던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의 어떤 관계 설정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지금 가지고 계신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과는 저는 우선 지금 협치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우선은 저희 국민의힘을 국정을 같이 협력하면서 이끌어가는 야당 또 파트너. 아니면 협상 뭐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모든 행태들을 보면 이것은 야당과 함께 가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저희들도 이재명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당과는 강하게 싸울 때다. 잘못된 것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나름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하고 정청래 민주당 세력하고는 사실상 대화하기가 힘들다. 그 입장을 밝힌 거예요. 왜? 범죄자들의 카르텔 조직의 범죄 수익 환수도 항소 포기로 막는 자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인질범하고 대화를 한다. 예를 들자면 인질범 해적 우리나라 뭐 상선을 납치한 인질로 삼고 돈 내놔라고 하는 그걸 이제 뭐 랜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랜섬. 돈 내놔라고 하는 그 테러범들하고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상 안 하죠. 왜? 거기 협상에도 돈 갖다 주면 또 다른 인질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테러범하고는 인질 석방 협상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뒤로 뭐 막후 협상을 하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공개적으로 협상 안 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제 이 말을 들어보면은 이재명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야당하고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무슨 국정 운영이 되겠어요? 뭐 겁박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지 않아요? 겁박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한두 번. 그래서 상당히 전국이 연말을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아주 거칠어지겠다. 거칠어지는 전국이 전개되겠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겠다. 내년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법무부가 그 기사 한번 올려보세요. 7,524억 구형했는데 1심에서는 473원만 추징. 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검찰이 7,524억 대장동 범죄 수익 내놔야 되는데 구형했는데 1심에서는 473억 원만 추징하면 된다 이러고 문 닫아버렸어요. 근데 항소 포기하는 바람에 다 문이 닫혀버렸어요. 근데 지금 그 남욱이나 이런 자들이 그 다음 기사 한번 보세요. 대장동 추징금 해제 요구에 법무부와 검찰 당혹. 남욱이가 이제 내 거 재산 좀 팔겠습니다 이러니까 방법이 없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가압류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가압류 이런 거 안 됩니다. 왜? 항소 포기해버렸는데 뭐. 가압류 포기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 수익 그 해제 요구를 하는 남욱동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검찰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지만은 이 남욱 같은 쉽게 이야기하면 빠꾸미들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서 팔아치우고 현찰 만들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항상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여론 과반 이상 대장동 항소 포기안 대통령실 의중이 작동했을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주말에 전국의 18세 이상 1,005명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1.4%가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이건 뭐
모든 연령대에서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020은 59.3%가 반영됐을 것이다. 60대는 55.7%, 40대도 52.6%입니다. 30대 51.6%.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보면 호남 제주권에서도 무려 46.5%가 이재명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되어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가 났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구 경북 56.4, 부산 울산 경남 54.9, 경기 인천 53.5, 서울 48, 충청 강원 47.9. 그러니까 지역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번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하는데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죠, 상식. 증거 있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니는 상식도 없냐? 어?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증거 있어? 이러면 니 상식도 없냐? 어? 항소 포기에서 제일 이득 보는 세력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거나 압박을 넣었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응? 자, 그 다음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어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선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범우파 정당이 선거연대, 정책연대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서초동 법원 이야기 염순태 대표가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범우파 정당 세력과 연대를 해야 되는데 가령 고영주 대표가 계시는 자유민주당이나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공화당이나 또는 구주화 변호사가 있는 자유통일당이나 또는 황교안 대표가 있는 자유와 혁신당이나 이런 당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할 수 있나?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는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잠깐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잠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내년 지방선거를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라도 할 겁니다. 당연히 현금을 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장 평화쇼든 뭐든 여러 가지를 다 할 것인데요. 그리고 저희 후보들을 음해하고 공격해서 어떤 리스크라도 만들어서 계속 공격할 거고,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국민의 힘만 가지고 우리 이 힘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이재명 정권이 가려고 하는 이 체제 전복,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명분이라면, 그 대의 명분이라면 저는 다 함께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숨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을 막아야만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리거나 뭔가를 해서 일단 우리가 집권하고 보자라고 하는 것은 저쪽 밖으로 뺏어서 우리가 먹겠다고 하는 것 외에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저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되는 거지, 우리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을 보면요, 좌파 신문들이나 기회주의적 중도를 표방하는 신문들에서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발작 증세를 보입니다. 왜냐? 이렇게 가면 내년 지방선거가 좌우파 정당의 전면전이 되거든요. 좌우파 정당의 전면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범우파 정당이 서로 정책 연대를 하거나 선거 연대를 하면 이거 쉽지 않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손자병법에도 나오잖아요. 적전을 분열시켜야만 내가 쉽게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한동훈이 같은 저런 자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야만 민주당이 적절하게 정권을 유지하면서 의석수도 가져갈 수 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 내부에
또는 범우파 정당이 전부 총단결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 골치 아픈데. 그래서 지금 댓글 쓰는 사람들 중에도 장동혁 흔드는 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거예요. 범우파 지지자 위장 우파들인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자면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에 진보당 국회의원 지금 윤종호입니까? 거기 당선됐잖아요. 민주당이 그 후보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후보 안 내죠. 이정희 민노당 통진당 시절에 선거연대를 해서 자, 여기는 통진당 경기동부연합이 후보 좀 낼게요 하면 민주당이 양보해 줬습니다. 아름다운 선거연대, 아름다운 정책연대로 포장을 해줬어요. 좌파 매체들이. 그런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한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황교안 대표의 자유와 혁신, 구주화 변호사가 대표로 되어 있는 자유통일당,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공화당, 선거연대 정책연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난리를 피잖아. 난리를. 왜? 큰일 났거든. 그렇게 되면 가령 예를 들자면 보십시오.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 서울시장 후보에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드는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범우파 단일 후보로 자유와 혁신당의 황교안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낸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지. 난리가 나겠지. 그러면 서울 시민들 중에 범우파 정당 지지하는 사람은 전부 황교안 찍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난리가 나겠지. 지금 민주당 쪽에는 진보당 쪽에는 서울시장 후보 할 만한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어? 부산시장 후보에 범우파 정당,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 부산시장 후보로 간다. 범우파 정당. 난리가 나겠지. 그리고 자유통일당, 구주화 변호사를 예를 들자면 경기도지사 후보로 간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고, 자유와 혁신,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은 전 지역의 후보를 내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선거연대 할 수 있잖아요.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선거연대인데?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수 우파 표가 분열되지 않고 한 후보에게 집중될 거 아닙니까? 싸우기 버겁죠. 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표가 만만치 않거든. 이걸 알기 때문에 좌파들은 한동훈이나 이런 자들을 집어넣어서 적전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싸우기가 좋으니까. 여러분, 선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한 표만 더 많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부정선거 이슈까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등 자유우파 범보수 정당이 연대하거나 연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들에게는. 그래야만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파 같은 저런 중도를 표방하는, 중도 확장을 표방하는 기회주의 세력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흔히 보여, 이제. 한파들이나 중도 확장을 표방하는 기회주의 세력, 민주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있어요. 진보당에 중도 확장을 표방하면서 선거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중도 확장 표방하는 기회주의 세력은 국민의힘에만 있어요. 민주당이 있어요? 누구? 이름 대보세요. 정청래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추미애가 합니까? 최민희가 합니까? 전현희가 합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심지어 이 국민의힘 진영에 있다가 저쪽으로 도망간 이현주조차도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왜? 그 자들은 알고 있는 거지. 중도는 환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중도 확장이라는 건 환상입니다, 여러분. 중도 확장은 이쪽 진영이 단단해지면 알아서 오게 돼 있어요. 알아서. 왜? 잘 될 것 같으니까. 스윙보터라고 하는 그 세력이 좌파 정당 찍을 건지 우파 정당 찍을 건지는 그들이 정합니다. 그들이. 왜? 저쪽이 잘 될 거면 저쪽 따라붙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혼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쪽이 세면 센 쪽에 달라붙어요. 그래야 돈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도 확장 좋아하시고 있네. 그 중도 확장이라는 말놀림 포장으로 해서 자기 배지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국민의힘 망쳐온 한파 계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중도? 그래서 격렬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벌어졌을 때 그 중도 하는 애들 좀 어디 갔어요? 다 숨어버렸잖아요. 왜? 걔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질 각오가 돼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지 배지, 지 자리 그것만 관심이 있는 애들이거든. 특히 이번 그 범우파 정당 연합할 수 있다는 이 발언이 나가자 온 신문에 오늘 다 도배가 됐습니다.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막 발작을 일으켜요. 극우 정당과 어떻게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확인할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에 극우 정당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촌 정당, 우리 쉽게 말씀드려요. 사촌, 국민의힘의 사촌 정당이 우리공화당이나 자유와 혁신이나 뭐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 아니에요? 뭐 육촌 정당 있잖아요. 그런 정당하고 연합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에? 그러니까 연합하면 안 되는 거지. 연합하면 안 되니까 지금 난리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범우파 정당의 선거 연합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100% 형성될 것이다. 마쿠 협상을 통해서 분명히 역할 조정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게 장동혁 대표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에 큰 승리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 중도 확장을 표방하면서 말장난했던 세력들은 사라지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규탄 대회에서 외쳤던 장동혁 대표의 그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우리가 황교안이다. 내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더니 또 이 내부 총질하는 세력들과 이런 쪽에서 왜곡을 해서 뭐 그럼 극우 정당하고 뭐 같이 가자는 말이냐 이런 저는 그게 굉장히 헛소리로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데 저분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목소리를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저는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한 그런 정치 탄압, 이진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권 탄압, 손정모 목사에 대한 종교 탄압, 인권 탄압은 곧 우리 국민의힘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황교안 전 총리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범죄 사실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이 그런 인권 탄압, 종교 탄압을 받을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분들한테는 그럼 우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목소리만 가지고 싸우고 저분들하고는 자꾸 거리를 두고 밀어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목소리 내면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목소리 낸 것을 비판한다면 이재명 정권 조은석 특검을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탄압은 정당화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뭘 연대를 논하고 다음 선거에서 연대하자. 그럼 누구하고 연대할 겁니까? 국민의힘이 여의도라는 섬 안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하고 도대체 연대를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내부에서 우리는 황교안이 아니다. 저는 결국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다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특검의 인권 탄압, 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그것입니다. 인권 탄압하는 우리는 지금 같은 입장이고 인권 탄압은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체제 전복과 관련되어 있으니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그거에 반대하는 그거에 맞서 싸워야 되는 모든 우파 시민들이 연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어렵다.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제 희망이 없다. 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중도 확장을 표방하면서 적당히 자기 자리나 챙겨 먹으려고 하는 기회주의 세력은 이번 기회에 정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 민주당 보내버리고 진보당 보내버리고 저기 가서 정치하라고 하세요. 아마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동안 통상적으로 봐왔던 새 정부의 집권 1년 차에 뭐가 선거가 벌어지면 이건 정권 심판론이다. 뭐 2년 차는 또 뭐 어떻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보고 있어요. 뭐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6.3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지방선거를 체제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 뭐 이게 뭐 대장동 항소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한다, 대법관을 증원한다, 대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넘겨서 사심제를 하겠다, 검사들 막 다 징계해서 뭐 파면시키겠다, 법 왜곡죄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 판사 검사들도 전부 다 잘라버리겠다. 이미 이제 사법부 파괴의 그림은 저는 계속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부동산 정책도 하다 안 되면 이제 결국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즉 뺏어다가 결국은 이제 배급제처럼 국민에게 나눠주는, 그것은 계속 가속화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까지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지지율이 버텨준다면 이재명 정권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헌법을 개정해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4년 중임제는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 교묘하게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저는 바꿀 것이다. 그럼 결국은 이게 체제 전쟁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데, 지금은 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헌법에 위반된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건 헌법에 반하는 거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게 헌법까지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어버리면 저는 그때는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금 싸우는 싸움은 장동혁 지도부가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쪽은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를 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일반적인 이런 정권 심판론 지방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지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 총질하는 이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아니 왜 장동혁 대표가 빨리 정리를 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막 열성 지지자들은 좀 빨리 좀 정리해라. 좀 한동훈이 등 좀 내보내라. 일이란 건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어제 또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지금 한동훈 당계 게시판 당계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처리가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여러 가지 속도면에 있어서 당원들께서 좀 답답하신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당대회 때 제가 약속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당대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에 대한 이의로 문제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윤리위에서 김정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사전에 따로 보고 받지는 못했고 예. 그러나 제가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에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때의 결정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당대표 되기 전에 행위에 대한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조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당무감사위원회의 진행 과정 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당대표가 관여를 잘못하게 되면 그 결정 결과에 대한 반발, 그것도 조직적인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왜? 1월 5일 날 여상원 윤리위원장 임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한 달쯤 지나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는 어제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제가 느낀 바로는 윤리위원장을 확실한 사람으로 앉혀서 지금 어차피 당무감사위원장은 이호선 교수로 딱 앉혀놨잖아요. 아주 강골형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던 이호선 교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똘똘똘똘 말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 윤리위원장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스트라이커 윤리위원장만
이제 임기가 끝이 나고 장동혁 지도부가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골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골 넣기 전에 갑자기 선수를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바꾸면 지금 그 골 맞아서 날아가게 될 지경인 한동훈 계열의 정치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봐라 저거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또 물고 늘어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기 1월 5일만 지나면은 한파 세력들은 다 제거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KBS 일요진단에 뭐 한동훈이가 출연했습니까? 한동훈이가 요즘 뭐 지상파 종편에 엄청 출연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 나도 국민의힘이다. 나도 좀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자기 명이 다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지가 법무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 하던 시절에 소위 말해서 뿌려놓았던 네트워크를 총가동해서 지상파 종편 이런 데서 막 홍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지금 장동혁이지 한동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요진단에 뭐 출연을 하든 뭐 KBS, MBC, SBS, 뭐 YTN에 출연을 하든 종편에 출연을 하든 그건 자유인데 약발이 안 먹힐 것이다. 그래서 저 난리를 피는 거예요. 자, 어제 있었던 장동혁 대표와의 대담 내용을 제가 한 6개 카테고리로 분리를 해서 좀 해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어제 제가 프리미어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발적으로 이 개별 주제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쪼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충분히 흡수가 되어서 이게 여러분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장동혁 대표의 어제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설을 들으시고 주변에 전파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당 10명씩만 하면 지금 3,000명 들어오셨는데 바로 3만 명. 그 3만 명이 5명씩만 하면 15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파, 종편, 조중동 절대 여러분 편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여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듣고 여러분만 아시면 안 되고 주변에 설파를 해요. 설파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외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